아니 어떻게 명절들 잘 쇠시고 벌써 명절까지 지나서 우리가 만난 거구나. 그럼요. 네. 설이었구나. 저는 결혼하고 첫 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석은 예전에 보냈고 결혼하고 첫 설이었는데 그 남편 집이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인데 대구라 그러면 다들 대도시인 줄 아는데 대구 외에서도 한참 아랫동네에 있어요. 그래갖고 현풍이라고 대구 달성구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 이제 큰 집부터 다 마을에 모여서 옹기종기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면 이제 큰 집에 아들들의 이제 와이프들, 그러니까 형님들이 큰 집 형님들, 그 둘째 형님들 뭐 이렇게 주르륵 있어요. 제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할 일도 없고 저는 가서 그냥 이렇게 머리숱 채우는 역할만 하다가 차례 지내고 줄 서서 세배 드리고 세배도 막 되게 많더라고요. 뭐 큰아버님 한 번 드리고 그다음 아버님 한 번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집이 워낙에 핵가족이고 단촐하고 친척이 별로 없어서 그런 문화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셈이 참 신기하고 재밌네요. 왜요? 왜냐면 명절은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 정혜진 선생님은 마치 기생충 펀팩트 놀이하듯이 거기 가서 신기해라 재밌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젊지만 결혼 전에는 명절 연휴 그러면 휴일. 긴 휴일이구나 나한테 그랬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명절 연휴는 가족 대행사를 하는 날로 바뀐 거예요. 아예 개념 자체가. 개념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랬다가는 내가 이걸 휴일을 기대하고 명절을 맞이했다가는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서 명절은 가장 큰 시댁 가족 행사를 하는 날로 아예 그냥 그 컨셉을 바꿔버리고 가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막내시셔서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서 만들어진 음식들 그냥 상에 내놓고 자르고 뭐 이러는 정도? 저는 참 이 정혜진 선생님의 해맑음에 상처를 내고 싶진 않지만 그 큰 집 형님들은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거야. 아니 결혼해서 첫 설인데 와가지고 일도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지가 의사면 다야? 부터 시작해서 아니 막내여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일을 못할 수 있어.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다행인 게 지금 가장 큰 형님들이 제사를 이렇게 차례를 완전히 물려받은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어머님이 계셔서 좀 진두유지를 하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막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를 신경 쓸 겨를도 없으실 거예요. 오래 가야 할 텐데 저런 게. 네, 우리 정준호 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그냥 날 빼고 출근하고. 아니 친척들 모이면은 정준호 쌤은 너 결혼은 언제 하냐부터 시작해서 번듯하게 직장은 있냐 뭐 이런 질문들 좀 쏟아졌을 것 같은데. 저는 친척들이 안 물어봅니다 이제. 쟤는 약간 이런 느낌? 물어보지 마. 스트레스 아예 안 받으시는군요. 저도 안 받고 친척들도 이제 관심을 끊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걸로. 예. 두 분 다 굉장히 나름 알차고 재밌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예. 그냥 끝내기. 더 얘기해봤자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예전에 그 댓글 중에 그 정준호 쌤 그 옛날 아프리카에서 잠깐 들어왔을 때 레게 머리 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거 잠깐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다 코스프레 하신 거. 그러니까. 열흘 하고 근데 저도 못하겠. 미친놈도 그건 열흘 이상 못하겠더라고.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친척들이 이러는 걸 보고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그때 그러고 그 회사 전체 회의였는데 그러고 가서 회장님한테 인사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건들더라고. 사실 그걸 노리고 하고 들어온 거긴 한데. 전 정말 정준호 쌤은 박물관에 왜 전시되어 있는 구경품 같은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제 상식에서 자꾸 저 사람을 제 틀에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부터 쌤 이상해요, 쌤 변태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변태 맞아요. 변태 맞습니다. 네. 이상하게 보지 않기 위해서 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재밌는 분이다. 이상하게 보셔도 돼요. 이상한 애니까. 쌤
방송이잖아요. 방송용 멘트였고요. 예. 근데 방송도 이상해. 이 방송이 이상한데 뭐 어떻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댓글에 막 달리던데요. 기생충으로 방송을 할 수 있나? 막 이러는데 되네? 이런 분이. 그 게다가 굉장히 이분들이 감작이 좀 많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 방송 이상해 이 얘기는 이 방송을 듣는 당신들도 이상해. 네. 그런 선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인정하는 걸로. 네. 기생충 펀팩트. 아니 그 옛날에 프랑스 그 17, 18세기의 궁중 예절법에 그런 게 나온대요. 공공 장소에서 남의 벼룩을 떼어주지 말아라.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궁중 예절법. 벼룩이 워낙 많아가지고 벼룩이나 이가 워낙 많아서 이제 그 공식 행사가 있을 때 남의 벼룩을 잡아주는 건 예의 범죄를 어긋난다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그렇게 다들 잡아주고 서로 원숭이처럼 이를 떼어주는 게 그냥 일상적인 풍경이었던 거잖아요. 네. 뭐 라푼젤이 뭐 당연히 그러면 머리에 생태계가 있었겠지. 15, 16세기의 독일에서는 머스트 헤브 아이템 중에 하나가 패셔니스트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장착하고 있는 벼룩 끈끈이 목걸이. 그건 뭐예요? 벼룩 끈끈이 목걸이? 목걸이인데 그 이렇게 관처럼 생겨서 안에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걸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벼룩의 오렌지색이나 이런 약간 밝은 색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드는데 이제 목걸이에 끈끈이 오렌지색 끈끈이를 이렇게 메고 있으면 벼룩이 거기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파리 끈끈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몸에 벼룩을 잡아내는 목걸이가 있는데 그 그림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성 그 높으신 여성분들이 핫 아이템을 독일의 17세기 당시에 힙스터라면 누구나 장착하고 있는 머스트웨브 아이템 벼룩 끈끈이 벼룩 목걸이. 이 방송 나가자마자 좀 얼마나 관련 사진들이 올라올까. 그림이나 라푼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뿐만 아니라 그런 핫 아이템들. 라푼젤뿐만이 아니라요. 그 미녀와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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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야수 왜요? 야수. 얼굴 못생긴 거 왜 또 뭐? 그 갈퀴들. 몸에 있는 털에 과연 얼마나 많은 벼룩과 이와 빈대와 미녀가 고생을 모르긴 몰라도 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름답게 춤추잖아요 거기서. 다 옮았어요 벌써 저희. 아마 그 아름다운 그 무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 찬빗으로 이렇게 찬빗으로 이렇게 이 야수 톡톡 터트려주고 있었을 거야 아마. 후두둑 아니면 엄청 긁고 있거나. 그거 또 그 톰과 제리. 톰과 제리 이거 맞아요.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톰과 제리가 왜요? 걔네들이 왜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근거 있어요. 네. 근거 있어요. 재밌어. 톰이 고양인가요? 제리가 고양? 톰이 고양이죠. 톰이. 제리가 쥐. 이거 보면 만화에서 톰이 항상 제리한테 당하고 톰이 도망다니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그 톡소포자충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저희끼리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저희끼리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제리가 전혀 톰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실제로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고양이의 오줌 냄새를 피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숙주조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쥐가 고양이한테 먹혀야 고양이가 최종 숙주인 거거든요. 그렇죠. 쥐가 중간 숙주인 거고.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한테 먹혀야 그 기생충에겐 자기 삶을 거죠. 이제 계속 영위할 수 있으니까 쥐를 고양이 앞에 대령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제리는 분명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제리는 당당하고 톰이 오히려 당한다. 사실 매우 아름다운 기생충 그렇죠. 감염 스토리.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저희끼리 만들어 놓고 얼마나 진짠데? 이건 딱딱 들어맞는다. 이러면서 모든 동화의 배후에 기생충이 있다. 기생충이 없었으면 이 아름다운 동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이요? 예, 이분들이 자꾸 단어의 뜻을 실제로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기생충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본 누군가가 톰과 제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감작돼서. 예.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톰과 제리에서는 제리를 결국은 못 잡아먹잖아요, 톰이. 근데 실제로 그 기생충에 감염된 쥐를 고양이들이 잡아먹으면은 그렇죠. 혹시 그 기생충에 또 고양이가 감염이 됐을 때는 그렇죠.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되나요? 감염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대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톡소포자충 알을 다시 내거든요. 근데 고양이들도 감염이 되면 증상이 있나요? 뭐 특별히 이건 잘 모르겠다. 네. 그냥 왜냐면, 설사 정도나 초기에 좀 이게 관심이 톡소플라즈마가 고양이를 통해서 매개돼 갖고 고양이 기생충이라고 언론에서 약간 틈만 나면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애꿎은 고양이들이 기생충을 이게 톡소플라즈마가 임산부에게 감염이 되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생충이거든요. 근데 이 톡소플라즈마 자체는 날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돼요. 고양이가 아니고. 아, 이게 고양이 기생충, 그러니까 고양이를 숙주로 살아가는 기생충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매개체는 고양이가 아니군요. 네. 거의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 사는 고양이는 톡소포자충에 노출될 일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집에 사는 고양이들은 대부분 구충이 되어 있는 데다가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된 아이들은 한 일주일 미만으로 한 2, 3일 정도 대변으로 알을 내보내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이 톡소플라즈마에 를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날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톡소플라즈마 같은 경우 유럽은 거의 뭐 열에 9은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까지 감염돼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만연되어 있는 기생충 그 지구상에 가장 적응 잘하고 있는 기생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상이 없거든요. 증상 없이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상태의 기생충들이 임산부에게 감염이 되었을 때 태아에게 약간 영향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임신 전 톡소플라즈마 감염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자꾸 생기면서 이게 고양이 기생충이다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애꿎은 고양이들만 자꾸 결혼하고 임신하면 치우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속상해요. 고양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그래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고양이 딴 데 보내버려라. 아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닥 상관없는데.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의 면역력 증가와 그 정서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갓난아기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임신했을 때부터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중에 아기가 이제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때는 약간 격리를 해요. 동물하고 같이. 얘도 어떻게 보면 낯선 아이가 또 들어온 거니까 반려동물 입장에서도. 그래서 친해지는 과도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같이 키우면 훨씬 서로가 윈윈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생충 이야기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동심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것도 있어요. 피노키오가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진 아이인데 무슨 그 고래 뱃속에 뗏목을 타고 가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현실적으로 사실 피노키오도 불가능한 얘기지만 가능했다면 아마 고래 뱃속의 상황은 고래 뱃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겠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래 뱃속이 피노키오 동화에 보면 굉장히 크고 넓은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고래 뱃속은 아니사키스로 가득 차 있어요. 고래회충이 주렁주렁 고래회충과 구두충이 아름답게 틈이 없죠 거의. 그러니까 맥으로 기생충박물관에 가면 그거 있다면서요. 고래 아니사키스 일본 사진. 그 국립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그 생물관에 들어가는 순간 맨 앞에 그 고래 장을 이렇게 펼쳐놓은 게 있는데 그 거의 한 사람 키 한 2배 정도 되는 높이로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에 기생충이 다다다다닥 박혀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고래 위를 이렇게 포르말린에 담가 놓은 게 있는데 거의 한 어느 정도 크기 정도 호박 한 3-4개 정도 크기. 근데 거기에 기생충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국수가 이렇게 막 넘쳐나오는 광경이 있는데 근데 피노키오는 도대체 그 틈을 뚫고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기생충 더미 안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었는데 칼로 이렇게 밀림에 들어가면 칼로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처럼 기생충을 이렇게 훅훅 자르면서 기생충 더미에서 헤엄치고 있었어. 아, 진짜 부럽다. 부럽다. 저는 동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없는 동심이 왜 파괴되고 있을까요? 지금 적나라하게. 여러분 제발 그 사진을 올리지 마세요. 지금 불안해서. 그 사진도 아마 제가 찍은 사진일 겁니다. 맞아요. 그거하고 또 무슨 얘기가 있을래나? 뭐 그거 말고도 그 한국의 전래동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이 많았는데 한국에는 아예 기생충이 주인공인 동화들이 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뭐지? 그래서 뭐 왜 벼룩이 납작해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 그거 정말 옛날에 그런 구전되어 오는 전래동화 같은 뭐 느낌. 작은 그런 짤막한 전래동화. 빈대와 벼룩과 뭐 이가 싸우는 뭐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벼룩이랑 빈대 아빠가 환갑이 돼서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뭐 벼룩이랑 뭐 이렇게 왔는데 뭔가 거기서 말다툼이 벌어서 싸우는 와중에 빈대는 이렇게 싸우다가 쓰러져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깔려서 납작해지고 뭐 이는 벼룩 발에 차여서 멍이 들고 그러니까 안에 피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새까맣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멍이 들고 벼룩은 그 방 구석에 밀려가지고 납작해지고 납작해진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납작해지고 그리고 뭐 그때 벼룩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빨개졌다. 막 이런 전래동화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동화야? 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샘이 정준호 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있는 그 동화입니다. 네, 억울합니다. 진짜 있는 동화. 설화 같은 느낌이다. 이건 더 오래된. 그거하고 뭐 이를 뭐 모아서 묻어놨더니 그게 산삼이 됐다. 뭐 이런 그런 동화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또 멕시코인가 어디에서는 그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왕한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몸니를 떼서 주머니 하나로 바치면 그걸로 대신해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금 대신에. 네.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를 떼서 그 자루 하나를 채울 정도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자루를 채울 만큼 이가 나왔다라는 것도 너무 세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모아서 세금 대신 냈다는 얘기가 있죠. 저는 오히려 그 왕이 그 국민들의 위생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아니었을까. 아, 왕의 깊은 뜻.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거여도 되는데 몸니를 잡아오라고 했던 게 그 국민들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거를 잡아 바치면 세금 대신 해주겠다라고 한 게 국민 건강을 위한 고도의. 저는 저 같은 기생충 덕후가 아니었을까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모아서 기생충이 좋아서 모으고 싶어서. 백성 입장이라면 세금을 내느니 몸에 이를 많이 키워가지고 그걸 잡아내겠다라는 걸로 오히려 부작용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거의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거에 저희가 세미나를 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루돌프 코가 빨간 거. 맞아 그 댓글에 있었는데. 기생충에 감염돼서라고. 이건 크리스마스 때까지 묻어두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멀었어. 너무 멀어서 일단 풀어봐요. 제가 그런 무리수를 던진 적이 있었죠. 그렇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기생충코. 저희 팟캐스트 주제였는데 누가 이걸 어디서 보셨는지 그러니까요. 댓글 게시판에 이걸 적어주셨다고. 분이신가? 이거 되게 정준호 선생님이 그냥 막 우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술록이나 이런데 코 안에 구더기들이 알을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더기란다. 파리들이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코 안에 이렇게 기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가 충혈되거나 아니면 피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루돌프 코가 아마 빨갛게 빛났던 이유는 기생충, 코기생충에 간 코 구더기. 코파리. 그러니까 구더기증이라고 해서 파리들이 몸이나 뭐 코나 이런 데 알을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흔한 경우인가요? 술록이나 이런 데서는 꽤 흔하죠. 네. 그래서 양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제 유럽이나 이쪽 지역에서 양 키울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기도 하고
또 보면 양들이 이렇게 머리를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고 서로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거든요. 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고. 네. 그게 파리가 코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발달한 행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쵸. 네. 아니 근데요, 우리가 흔히 코를 생각하면 파리, 우리가 보는 파리들 네.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알을 낳을 정도면은 코가 좀 큰, 그러면은 큰 코 하면은 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왜 굳이 그 작은 양, 술록 커요. 아, 커요? 네, 술록 엄청 크죠. 큰데. 그리고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구더기를 낳거든요. 얘네도. 알이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코 안에 들어가서 알 낳는 게 아니라 코 근처에 앉아서 구더기를 쏘아내요. 발사를 시켜요. 구더기 발사. 슛꼬린 하는 형태로 쏘아 넣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더기들은 안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서 안에서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근데 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코에 점막에 먹을 것도 많고 아늑하고 따뜻하고 있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굉장히 좀 이상적인 장소죠. 기생하기에. 그러면은 양, 술록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동물들의 코에는 그렇게 파리가 구더기를 쏘지 않나요? 뭐 염소나 이런 데서도 사실 그 발굽 달린 동물들에는 좀 자주 발견되는 네, 기생충 중에 하나고 말도 그렇고 네. 근데 주로 양이나 염소에서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굉장히 새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왜 소가 혀로 이렇게 이런데 많이 핥잖아요. 자기 얼굴, 특히 코 같은 데를 많이 핥잖아요. 그래서 소한테는 낳으면은 이 혀에 밀려서 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잘 안 낳나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네요. 양은 혀가 짧나요? 양도 길 것 같은데 이 풀 뜯어먹는 애들이 다 이렇게 혀로 이렇게 감아서 풀을 뜯잖아요. 그래서 혀들이 다 좀 길 거예요. 근데 뭐 이 기생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코파리라는 특징적인 이게 추운 지역에서도 굉장히 극지방이잖아요. 술록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극지방이면 생명체가 많이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죠. 그 극지방에도 엄청난 규모의 또 기생충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시 따뜻해질 때를 기다려서 폭발적으로 확 성장했다가 긴 겨울 동안에 또 이렇게 잠잠히 있다가 술록 같은 데는 뭐 진드기나 이런 것도 워낙 많아서 이렇게 너무 출혈이 심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과다 출혈로. 네. 진드기가 뭐 한 10,000마리, 20,000마리니까 몸에 가득 붙어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뭐 노루나 이런 게 폐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드기가 너무 많아서 폐사하는 노루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사례가 늘었는데 아마 그 기후변화 때문에 제주도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서 진드기가 훨씬 번식이 빠르고 많이 생겨서 노루들이 폐사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선생님, 그런 술록의 털로 그 지방 사람들 옷을 많이 해 입잖아요. 그럼 그 진드기들은 그대로 따라오는 건가요? 근데 살아있지 않은 살아있지 않은 술록에서는 더 이상 진드기들이 붙어서 먹을 게 없죠. 떨어져 나갈 거예요. 죽는 순간.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진드기에 의해서 생물이 죽을 수 있군요. 흡혈을 해야 되는데 가죽만 있으면 흡혈을 할 게 없잖아요. 생각보다 진드기들이 피를 꽤 많이 빨기 때문에 보면은 애들이 아주 그냥 땡땡하게 부풀어 있어요. 그렇죠.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터질 것만 앵두처럼 그냥. 그 앵두하고 연결은 잘 안 되는데요. 빈대도 그렇지 않아요? 빈대도? 그렇죠. 빈대가 원래 납작한데 빈대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흡혈하면 막 뚱뚱해져 갖고. 쌤들은 그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귀여워 죽겠어라는 그래갖고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여행 갈 때 이 빈대를 우리가 배드버기라고 하는데 나쁜 벌레라는 뜻도 있지만 침대버그 그래갖고 배드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에 이 빈대가 있나 없나를 볼 때 그렇게 뚱뚱해진 빈대가 눌려서 죽으면 피가 이렇게 그냥 탁 묻는 게 아니라 주르륵 하고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국이 침대 그 옆에 면 구석에 쫙 한번 훑어보면 그 피가 이렇게 질질질 주룩주룩 흘러내린 흔적이 있으면 이 침대는 빈대가 사는 거고 그게 없으면 빈대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빈대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근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꽤 80년대까지만 해도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이렇게 단체 숙소 쓰는 데는 굉장히 많아서 빈대 잡았던 얘기들 많이 하시고. 빈대떡이란 말도 있고. 빈대떡. 그 빈대가 납작해서 빈대. 납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침대의 모서리 봉제선 안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솔기를 뒤집어 보면 빈대들이 보일 때가 있고 또 빈대의 배설물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빈대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어떤 냄새예요? 뭐라 그러지? 약간 플라스틱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묘한 그 약간 그 냄새가 있는데 한번 맡아보면 어떤 냄새인지 잊기 힘든. 정준호 선생님 맡아보셨어요? 네, 저는 많이 맡아봤어요. 많이요? 네. 어디서요?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구청 방역과로 실습을 일주일 동안 나갔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뭐 쥐도 잡으러 다니고 빈대 이거 방역도 해드리고 막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 맡아봤는데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쁜 냄새 이런 게 아니라 그 약간 그 플라스틱 뭐 그런 냄새인데 하여튼 보통 플라스틱 냄새가 기분 좋지는 않지 않아요? 네. 제가 정준호 선생님 입에서 무슨 말을 기대하겠습니까? 네. 저에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빈대 배설물 이렇게 흐른 자국이 있어요. 빈대가 이제 피를 빨고 그 피 굳으면 왜 그 짙은 갈색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그렇지. 매트리스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국이나 또 아니면은 그 침대 그 머릿맛에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침대 구석이나 이런 데에 많이 있고 바닥에도 좀 남아 있고 벽에도 이렇게 빈대가 피를 빨자마자 그 사람 몸에서 떨어져서 매트리스 안쪽이나 침대 구석 같은 데 가서 쉬거든요. 그러면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고. 그래갖고 절대로 버려진 매트를 얼씨구나 하고 주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뉴욕이나 런던 이런 그 유럽 쪽하고 미국 대도시에는 빈대가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도 빈대 나오면 방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정도로 주의사항에 사람들이 여행 주의사항 이런 거에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침대에 멀쩡한 매트리스를 버렸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집어가면 그날 밤 내내 그냥 난리 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통째로 버리는 거거든요. 빈대가 그 대도시 빈대는 최근에 살충 대장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거의 안 죽어요.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도 잘 안 죽어서 대부분은 빈대가 있다고 하면 가구를 그냥 통째로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도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 거의 없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 여행 가실 때 그 심지어 뭐 호텔이라도 만약에 그 침대 그 모서리에 그런 게 그러니까 5성급 호텔 이런 데야 당연히 없어요. 근데 좀 저렴한 숙소를 예약하셨거나 공동 숙소 같은 걸 예약하셨다면 그 방 침대에 그 모서리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봉제선 안쪽을 한번 살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봤는데 빈대가 있어. 그럼 바꿔달라고 바로 바꿔줘요. 바꿔달라. 네. 그리고 사실 그날 물리는 거는 간지럽고 끝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는 가방에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빈대가 그냥 굶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버틸 수가 있어요. 가방 속에 그냥 가방 속에 붙어 있는 경우에 거기서 번식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집에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최근에 한국에서 빈대 사례가 보고된 거는 여행 갔다 오거나 이민 갔다 돌아오신 분들 배낭에서. 짐이나 배낭에 붙어 들어와서 다시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갔다 오면 뭐 한 번씩 잘 자꾸 이렇게 미립국을 시켜주시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외국 지금 여행 너무 자유롭게 잘 가시잖아요. 예. 그랬는데 나도 의도치 않았지만 얘네들이 미립국을 했어요, 같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구청 방재과 같은데 방역과에 연락하시면 네. 뭐 처리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많아졌으면 사실 가구를 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세탁물을 다 삶으셔야 되고. 네.
집안 전체를 뭐 방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쵸. 그 구석구석 숨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그 작은 그 물방울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충제를 뿌리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집안 전체를 소독하는 소독은 일단 하되 많이 붙어 있는 매트리스 같은 거는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매트리스 안에는 사실 소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매트리스를 찢어서 그 안에 살충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사실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버려놓은 거를 얼씨구나 좋구나 이러고 가져오면 안 되겠군요. 뭐 한국은 미신 중에 남이 쓰던 가구 들이지 말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특히나 그런 패브릭 매트리스나 이런 류는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정준호 쌤은 이런 빈대라도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마 빈대에 물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빈대에 물린다고 모두가 간지러운 건 아니거든요. 한 30% 정도는 그 알러지 반응 없이 그냥 물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30%에 속하는 사람이라 그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잠시 민박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손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네. 빈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거기서 주무셨어요? 옳다구나 이러고? 그 잠잘 데가 없어서 그때 침대에서 너무 손님 많아서 침대에서 못 잘 때라 비워주면 야 나라도 자야지 하고서 누워서 잤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을 받았는데 그 손님은 완전 다 돋아나가지고 정말 심한 사람들은 물린 자리 말고 빈대 걸어간 자리도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기어간다고 하죠 보통. 저 빈대가 걸어간다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네요. 예. 뚜벅뚜벅. 아니 뭐 그런 외국 민요 있잖아요.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병정들이 전진한다. 라쿠카라차 바퀴벌레잖아요. 그래요? 진짜요? 코코로치. 라쿠카라차. 신나서 라쿠카라차 이러고 불렀는데. 라쿠카라차 바퀴벌레들이 전진하는 거죠. 병정들이 뚜벅뚜벅.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민요를 만든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민요를 우리에게 가르친 걸까? 그러니까 병정들이 전진한다. 우리도 너무 해맑게 불렀잖아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이게 스페인어인데 그 제가 6년 동안 학교에서 이제 같이 지내던 룸메이트가 집이 이제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라서 그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나왔는데 그거 바퀴벌레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코크로치구나. 네, 그렇죠. 더 코크로치. 라쿠카라차. 갑자기 이 노래 되게 좋아지네. 바퀴벌레 아름다운 네 모습. 훌륭한 노래였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외모로 그 기생충을 차별하지 말아라. 여기는 바퀴벌레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바퀴벌레 떼가 그냥. 옛날에 조의 아파트인가? 그 미국 삐끗가 있는데 거기 막 바퀴벌레들이 막 이렇게. 그쵸. 조명 그 천정 조명 이렇게 기울면서 바퀴벌레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쏟아지는. 그 영화도 재밌었는데. 그 뭐 최근에 나왔던 그 만화 그 뭐지? 쥐가 요리하는 만화 있었잖아요. 라따뚜이. 거기서도 천정에서 쥐가 우르르르. 좋은 영화들이 많아요. 바퀴벌레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왜 우리 토종 바퀴벌레와 외국에서 들어온 바퀴벌레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 외국 바퀴벌레는 더 크고 날아다니는 애들인데 걔들은 그 나무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독일 바퀴가 아마 그 목재 수입하다가 딸려 들어왔을 거예요. 독일 바퀴는 그래도 좀 귀엽게 작지 않아요? 미국 바퀴가 조의 아파트에 나오는 바퀴벌레는 완전... 기본적으로 제 엄지손가락보단 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퀴벌레 종류가 근데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성공적으로 도시화에 성공한 것들이 이제 독일 바퀴나 그런 바퀴들이고 그냥 자연 상태에 살고 있는 바퀴들도 굉장히 많죠. 쌤, 그 얘기는 뭐예요? 개미가 있는 집에는 바퀴벌레가 없고 개미가 없으면 바퀴벌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뭐 사실 생활 공간이 겹치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옛날에 저희 집은 개미도 있고 바퀴도 있었거든요. 맞아. 우리 집도. 운동으로 키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다 있었어.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 시골에 살 때는 개미와 바퀴벌레와 여름 되면 화장실에 개구리 뭐 있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귀뚜라미 들어와 있고 가을밤만 되면 완전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바퀴벌레가 엄청 많았는데 진짜 한 새벽 3시에 불 딱 켜면 약간 사삭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많았어요. 그걸 보고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이 모습. 그래서 병정들이 전진한다 이런 얘기를. 아, 중학교 때 변태 별명이 왜 붙었는지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왜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무슨 과학 무슨 실험 경진 대회? 방학 동안 뭐 이렇게 실험해서 내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제가 바퀴벌레 키우는 거를 했었거든요. 잡아서. 확실한 파라필리아네요. 변태. 그래서 이렇게 샬레에다가 이렇게 몇 마리씩 이렇게 밤마다 나가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뭐 어디는 물만 주고 어디는 먹이만 주고 어디는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살충제를 얼만큼 뿌리고 뭐 이런 거 해서 막 바퀴벌레 이렇게. 뭐 먹어요? 바퀴벌레 그냥 아무거나 다 먹던데요. 자기네끼리도 먹던데. 네. 아름다운 네 모습. 걔네들이 봤을 땐 우리가 먹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들은 지네보다 몸집 큰 것들도 많이 잡아먹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제가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라쿠카라차. 예. 부르지 않겠습니다. 기생충 펀팩트.